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9년 동안 전세 계약에 꼼짝없이 묶여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좀 답답한데 지금 한국에서 이걸 현실로 만들 수도 있는 법안 하나가 나와서 주택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재개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9년. 자, 이 숫자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에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이 긴 시간을 단 하나의 임대 계약에 묶여서 살아야 한다면요? 네, 바로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발의된 새로운 법안 때문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세입자를 보호하는 길이 될까요? 아니면 이 법이 고치려던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딜레마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세 9년이라는 이 충격적인 제안. 이게 그냥 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진짜 법안입니다. 먼저 전세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월세 없이 집값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겼다가 계약 끝나면 고스란히 돌려받는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잖아요. 바로 이 전세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이번 법안이 왜 이렇게 파격적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지금은 2년 살고 한 번 더 연장해서 총 4년. 이걸 우리가 2+2 제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법안은 이걸 3+3+3, 무려 9년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거주 기간이 2배 이상,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말 그대로 대격변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5%라는 상한선, 이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시장 반응에 뭐랄까 도화선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니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법을 도대체 왜 내놓은 걸까요? 그 명분은 바로 임차인 보호입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쪽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즘 전세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세 사기 공포가 크잖아요. 이걸 좀 잠재우고. 둘째,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세입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셋째, 잦은 이사 걱정 없이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핵심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8년을 사는 반면에 세입자들은 3.4년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게 이들의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이 비교 논리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반박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차를 평균 10년 탄다고 해서 렌터카 계약도 10년으로 보장해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비유인데요. 소유와 임차는 목적 자체가 다른데 이걸 똑같이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만약에 이 법이 진짜로 통과된다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상되는 연쇄 효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시장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예측이 바로 전세의 종말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이 묶이고 집을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하는 리스크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전세를 안 넣고 월세로 돌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는 분석이죠. 두 번째 효과는 빈집의 증가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당장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집주인 입장에선 9년짜리 계약이 묶이는 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비워두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 번째 영향. 이게 어쩌면 세입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바로 처음 계약할 때 내는 전세 보증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집주인들은 앞으로 9년 동안 5%씩밖에 못 올릴 거 그 손해를 미리 계산해서 첫 계약 때 한 번에 받아내려고 할 거라는 거죠. 이 과정을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1단계, 9년 계약에 묶입니다.
2단계, 갱신할 때마다 고작 5%밖에 못 올려요. 3단계, 그럼 안 되겠다. 9년 동안 오를 거 미리 땡겨서 받자. 이렇게 되는 거죠. 4단계, 그 결과는 최초 전세 보증금이 그냥 하늘로 치솟는 겁니다. 결국 세입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세입자의 초기 부담만 엄청나게 키우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뭘까요? 자료는 공급 부족을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문제는 규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만한 집 자체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논의의 초점을 규제에서 시장의 기본 원리로 완전히 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규제의 덫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정부가 규제로 가격을 꾹 누르면 수요는 당장 억눌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꾹 눌려 있다가 언젠가 규제가 풀리는 순간 빵! 하고 터지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자료는 이게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역사고 진짜 해결책은 용수철을 더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집을 공급해서 시장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표가 그 두 갈래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 길은 뭐죠? 빈집세나 보유세 같은 규제를 더 만들어서 수요를 억누르자는 길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에 가깝죠. 반면에 오른쪽 길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히 집을 지어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격을 찾아가도록 하자는 길입니다. 장기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춘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논쟁은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규제인가? 공급인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